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거든요.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 마티스텔 영입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마티스텔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토트넘에서 차지했지만 토트넘에서의 임대 기간이 이번 여름 6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인데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마티스텔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토트넘은 완전 영입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임대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마티스텔을 이번 여름 이후에도 데리고 있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현재 책정된 이적료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마티스텔의 기본적인 조건이 어땠었냐면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를 해오는 기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에게 1천만 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유로면 임대료 치고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157억인데 마티스텔이 뛴 기간이 2월, 3월, 4월, 5월 4개월밖에 안 되니까 4개월에 160억이라는 임대료를 낸 거예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물론 이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혹은 쿨루세프스키, 메디슨, 솔랑키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부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들여서라도 마티스텔을 영입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를 했느냐? 완전 이적 옵션을 달린 이적이었기 때문이죠. 완전 이적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5천만 유로만 내면 토트넘이 마티스텔을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 올라간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5천만 유로가 하나로 따지면 787억입니다. 임대료까지 합하면 6천만 유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6천만 유로면 945억, 950억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마티스텔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보여줬던 활약 자체가 950억짜리 활약이라기에는 부진한 감이 있죠. 마티스텔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3경기에서 2골, 유로파리그에서는 5경기에서 득점이 없었고요. FA컵에서 1골, 리그컵에서는 1경기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합해서 20경기에서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950억짜리 선수라기에는 스탯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마티스텔을 영입하고 싶지만 5천만 유로까지는 지불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금액이 현재로서는 토트넘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마티스텔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 기사는 크리스티안 폴크 바이에른 뮌헨 소식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보도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지금 현재는 임대료와 이적료까지 합해서 6천만 유로의 금액에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완전히 이적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하는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절반가량으로 낮추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5천만 유로만 내면 사실은 마티스텔을 영입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3천만 유로 혹은 2,500만 유로 정도에 데려오고 싶어 한다. 2,500만 유로면 393억 정도고요. 3천만 유로면 470억 정도예요. 근데 1,000만 유로를 이미 냈으니까 임대료와 완전 이적료를 합하면 630억 정도의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하는 것도 토트넘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냐 아니면 유임이냐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스텔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토트넘이 마티스텔을 6개월 동안 임대한 것만이 아니다. 다음 시즌에는 완전한 영입을 하고 싶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인터뷰를 했었고 그는 토트넘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임대를 와서 토트넘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마티스텔이 임대가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영입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임을 하게 된다면 마티스텔을 신뢰하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마티스텔 이적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영입 자체가 마티스텔을 5천만 유로를 내고
데려오는 것은 무리니까 2,500만 혹은 3천만 유로 정도를 내서 임대료와 이적료를 합해서 600억 혹은 630억 가량의 금액으로 마티스텔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마티스텔이 토트넘에서 성적 자체가 그렇게 이번 시즌에 좋지 않았잖아요. 리그에서 보면 마지막 즈음에는 손흥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왔어요. 출전 시간도 그래서 90분, 90분, 68분, 90분 출전 시간 자체가 주전급 출전 시간을 리그에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즈음에는 리그를 거의 반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의 경기력이나 경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 와중에도 마티스텔이 득점을 좀 너무 못한 감은 있거든요. 심지어 이 두 골 중에 한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죠.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브레넌 존슨이 양보해줬던 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토트넘이 마티스텔의 사용법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티스텔을 손흥민 자리에 그대로 기용을 했었잖아요. 손흥민의 역할이 사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도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본인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측면에 달라붙어서 오히려 안쪽으로 풀백이 들어올 때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니까 손흥민이 넓은 지역에서 위치하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약간의 미끼 역할 혹은 측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받아서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사실 손흥민 선수도 침투를 해서 득점을 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마티스텔 또한 손흥민 선수와 장점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선수입니다. 마티스텔도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에 마티스텔도 손흥민 선수처럼 측면에 붙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찔러주는 패스, 이런 역할을 맡겼어요, 포스테클로 감독이. 그래서 포스테클로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마티스텔이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맡았는데 열심히 해줬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사실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도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플레이를 보면 왼쪽에 있다가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풀백이 오버래핑을 해올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순간적인 가속도, 그리고 뛰어들어가서의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이런 것들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했던 게 사실은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이었고, 이 선수가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굉장히 침착했다는 게 이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에게 영입하려면 5천만 유로가 필요하다,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마티스텔이 중원에서 동료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은 다음에 심지어 받자마자 원터치로 때리는 아주 감각적인 골이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무시알라가 왼쪽 측면으로 나오니까 마티스텔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마티스텔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스텔이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저렇게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침투형 플레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에게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측면에서 터치라인을 밟고 있게 만들다 보니까 마티스텔의 퍼포먼스가 토트넘에서 많이 안 좋아졌던 이유가 이런 것에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에 마찬가지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마티스텔보다 플레이메이킹이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완전한 강점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풀어주는 왼쪽 측면 공격을 위주로 토트넘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티스텔에게도 손흥민과 같은 침투형 선수에게 플레이메이킹을 측면에서 맡기니까 마티스텔이 여기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마티스텔이 측면에 있고 오히려 왼쪽 풀백으로 나온 스펜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장면을 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마티스텔이 측면에 붙어 있다가 가운데 있는 스펜스에게 볼을 잡아서 찔러주는 이런 패스가 마티스텔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를 줄 때 순간적으로 마티스텔의 패스가 턴오버가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은 패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끊기니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스펜스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마티스텔도 측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측면 공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볼이 끊기는 순간 역습을 당하는데 마티스텔도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스펜스도 위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마티스텔도 내려오지 못하고 스펜스는 아예 경기장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이 열리면서 여기서 공간을 쉽게 허용한 다음에 실점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티스텔이 분명히 데려올 만한 가치가 아예 없는 선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만 봐도 출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교체로 나왔는데 출전 시간이 시간으로만 따지면 10경기에서 11경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45분밖에 안 나왔지만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 시즌에는 400분밖에 안 나왔는데 5골을 리그에서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가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라 이 기록이 18살, 17살 이때 만들었던 기록들입니다. 아직 2005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그래서 마티스텔을 영입할 만한 분명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 물론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완전 영입을 할 때 5천만 유로를 지불하는 하나로 따지면 787억 이 정도를 지불할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의 가격 2,5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393억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유망한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은 영입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포스테쿨루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그리고 마티스텔에게 똑같은 역할 측면에 붙어있는 역할을 준다면 마티스텔은 손흥민보다 플레이메이킹이 어색한 선수인데 그리고 이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침투형 플레이에 익숙한데 이런 플레이를 주지 않고 측면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약간 미끼 역할을 맡긴다 라고 한다면 마티스텔을 어떤 금액에 영입하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영입 자체가 굉장히 우려되는 영입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의 입장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마티스텔을 이적료를 깎아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임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